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고 지원하는 외상센터 예산이 일부 대형 병원들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라 돈으로 세운 외상센터에 관련 없는 병동을 입주시키고 외상센터 의료진에게 지급돼야 할 수당이 일반 의료진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나서 지인 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해달라고 했고 해당 판사는 서 의원이 직접 한 말이라며 이를 다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엔 서 의원 외에도 다른 법사위원들의 재판 청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3월 주총에선 국민연금과 조양호 회장 일가 간의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있는 다른 기업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시간으로 17일 워싱턴을 방문해서 고위급 회담을 갖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도 사실상 확정짓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유명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회원수가 수백만이 넘는 카페를 사실상 관리하며 자신들의 강의를 조직적으로 홍보해온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이나 댓글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외주 업체를 동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200표 넘는 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정부 불신이 만을 냈고 EU 탈퇴 번복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단골 수학여행지로 각광받던 속초 설악동이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유령 마을화 되어가고 있는 현장, 밀착 카메라에서 다녀왔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문으로만 돌던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자신이나 지역구 유권자의 재판 관련 민원을 법원에 놓고 해당 판사가 이것을 챙겨주는 구조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던 사법부는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에 앞서서 어제에 이어 권역외상센터 문제에 대한 보도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1분 1초가 골든타임인 외상센터. 정부는 이 외상센터에서 사람을 살리라고 수천억 원의 건축비와 수백억 원의 인건비를 병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한심하다부터 참담합니다. 사람을 살리란 예산은 대형 병원들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외상센터를 바로잡을 골든타임도 다해가고 있습니다. 먼저 황예린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중증 환자를 책임지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입니다. 그런데 권역외상센터 건물에 권역호흡기 질환센터가 함께 있습니다. 한 건물에 두 센터가 있는 겁니다. 직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흰색 가벽 옆에 두 센터를 오가는 복도가 뚫려 있습니다. 교수 연구실이 있는 7층을 제외한 모든 층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자도 두 센터를 자유롭게 오갑니다. 호흡기 센터에서 나온 의료진이 외상센터로 들어갑니다. 손에는 환자가 쓰는 의료용품이 있습니다. 감염병 전염도 우려됩니다. 2008년 부산대병원이 외상센터를 설립하며 지원받은 국비는 339억 원, 지방비는 80억 원입니다. 이듬해 호흡기 센터를 지으면서 국비 250억 원을 다시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호흡기 센터 지원 사업 공고엔 독립건물 형태로 지으라고 돼 있습니다. 2013년 질병관리본부도 명확한 시설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허가가 만약에 안 났다 하면은 사용 승인 자체가 안 떨어지겠지. 복지부는 명확하게 분리돼 있는지 알았다고 말합니다. 구획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차단이 여기에 막혀져 있다는 이런 의미. 애초 부산시는 외상센터를 허가하면서 인근 D동과 암센터 별관의 철거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들은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그 결과 부산대병원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총각을 다투는 응급차들도 이 건물들에 막혀 돌아서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이 길은 외상센터 응급 전용로입니다. 권역 외상센터 설계 당시 병원은 환자의 빠른 이송을 위해 이 건물을 철거해 길을 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고 응급실을 오기 위해서는 응급차가 길을 우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북부에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 국비 80억 원과 경기도비 50억 원을 들여 5층짜리 권역 외상센터로 증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5층에는 권역 외상센터와는 상관없는 호스피스 병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관 건물 구석에 있던 병동을 새 건물로 옮겨 훨씬 넓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외상 환자 전용 병실은 원래 호스피스 병동 자리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청은 병원 측이 권역 외상센터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지원금 환수를 검토 중입니다. 탐사플러스 황예린입니다. 예, 응급 진료를 위해서 정부가 돈을 대는 것은 외상센터 건축비만이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응급 환자를 위해서 대기해야 하는 의료진들의 인건비도 매년 수백억 원을 지원합니다. 어차피 대기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부 병원들은 이 정부 보조금을 일반 의사의 수당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응급 의료진에게 주는 정부 수당을 가로채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대전 을지대병원 내부 협조 공문입니다. 야간 외과 당직 의사들이 외상과 비외상 환자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외상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당직 수당은 병원이 직접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당직 수당도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침 위반입니다. 의사들은 당직비 인상을 요구했고 실제 인상됐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외상센터 의료진의 당직 수당 상한액은 평일 기준 30만 원, 주말은 50만 원입니다. 병원에다 협박 줘야 사실은 되거든요. 근데 이걸 대놓고하는 게 문제죠. 복지가 정제거든요. 알고 다 묵인하고 있거든요. 매일 밤 이 병원에서 당직을 서는 흉부외과와 정형외과 의사에게 정부 돈이 부당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 길병원의 응급의료센터 간호사 A씨. A씨가 매월 받는 정부의 응급의료 수당은 20만 원입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의 만져보지 못합니다.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씩 1월부터 10월까지 200만 원 한꺼번에 이번에 들어왔긴 했는데 부서장이 이 계좌를 보내주면 돼 이랬거든요. 응급의료진에게 주는 수당을 부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관계도 지금 다들 원하지 않는데 뉴스에 나와서 나올 것도 없고 관례상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권역외상센터 보조금 환수액은 의정부 성모병원이 10억 2천여만 원 등 총 66억 원입니다. 이 환수액에는 부당하게 사용된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탐사플러스 윤정식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복지부가 권역외상센터를 어떻게 만들지 처음에 이 설계에 참여했던 분의 의견을 길지 않게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설계 당시에 참여하실 때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17개 권역에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6개 정도의 권역. 예. 그 대신 규모는 지금보다 한 두세 배 정도 크게 한다. 네, 이런 계획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네, 이게 6개 권역에 있는 것보다는 17개로 나뉘어져 있으면 네. 그만큼 환자들을 위해서는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려면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게 응급 환자를 잘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규모가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규모가 커야 환자가 집중되고 환자가 예. 집중돼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권역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이른바 이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네. 이거 뭐 수익 모델을 얘기하는 것이 이 경우에 예.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17개 권역으로 퍼져 있으면 그만큼 환자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 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예. 우리나라에서 골든타임 내에 6개 센터만으로도 예. 중증 외상 환자를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 이국정 교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신 것 네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설계대로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 의견은 소수 의견이셨습니까?
저희가 연구 결과를 이제 복지부에 제시하고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도 제시를 했었는데 기재부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권역외상센터 설립 사업을 이제 부결시켰고요. 그 이후에 이런 저런 정치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 병원들의 이해관계와 지역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권역외상센터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라면 예를 들면 이제 내 지역구에 권역외상센터를 두겠다라는 민원이 들어갔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추론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주대 이국정 교수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거의 뭐 가망이 없어 보인다. 그 본인도 굉장히 좀 회의에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좀 장시간 했습니다만 방송 후에도 가망이 없다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현재 상황이 비관적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외상 환자를 살리려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재 그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외상센터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무작정 지원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열심히 환자를 보고 환자를 잘 진료하는 곳을 지금보다 더 규모를 키워주고 그리고 당직비나 응급수술과 같은 중증 응급 환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을 위한 비용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희가 잠깐 그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예를 들면 권역외상센터에 대기하는 의사들을 위한 지원을 해도 병원 측에서 다른 데다 써버리고 이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비유하자면 사실 약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상황이라 독의 밑을 이제 수리하고 그러니까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이 정말 응급 환자를 위해서 잘 쓰이는지를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과 판사들의 재판 민원 거래 의혹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지역사무소 간부의 아들 재판을 잘 봐달라고 판사에게 부탁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서 의원은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서 의원의 부탁을 받은 국회 파견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내는 이메일에는 서 의원이 직접 한 부탁이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서 의원이 판사를 만난 시점은 선고 사흘 전이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원에 재판 민원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 측은 판사를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났다면 억울하지 않도록 살펴달란 취지였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메일에는 서 의원의 구체적인 재판 민원 정황이 들어있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이메일에 따르면 국회 파견 판사 A씨는 2015년 5월 18일경 서영교 의원실에서 서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지역사무소 간부 아들이 강제추행 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벌금형으로 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A 판사는 서 의원이 요청한 내용은 피고인이 공연 음란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으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영교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라고 민원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메일을 받은 임 전 차장은 당시 재판이 이뤄지던 서울 북부지법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안 남은 선고를 미루고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낮추기 위해선 검찰이 기소한 강제추행 미수 혐의가 아닌 공연 음란 혐의로 바꿔야 했는데 그러자면 변론 기일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임 전 차장의 부탁을 받은 북부지법원장은 재판 담당 판사를 불렀습니다.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못 그래서 미안하다며 피고인이 곧 선고 연기를 요청할 테니 가능한지 살펴봐달라고 했습니다. 재판이 미뤄지진 않았지만 서 의원이 부탁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JTBC가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청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에 대해 청탁을 넣은 당사자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을 감시해야 할 법사위가 도리어 불법을 요청한 셈이죠. 서복현 기자입니다. 2016년 8월 당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명에 나선 건 동료 의원인 국회 법사위원이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청탁을 넣었습니다.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봐달라는 거였습니다. 이어 임 전 차장은 판사들에게 지시해 재판에 유리한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8월 구속된 당시 새누리당 소속 노철래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동료 법사위 의원이 팔걷고 나섰습니다. 구속 기소됐는데 선처를 받게 해달라며 임 전 차장에게 청탁했습니다. 아예 노 전 의원에게 유리한 사례까지 문건으로 만들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자 임 전 차장은 해당 법사위원을 의식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해명 자료를 만들도록 판사들에게 시킨 겁니다. 법원을 감시할 국회 법사위원들이 오히려 사법농단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국회와 법원의 민원을 통한 공생관계, 서복현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민원을 부탁한 의원이 6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군요. 예, 그런데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겠죠. 검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행정처 문건에는요, 의원들의 재판 등 일종의 약점이 수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검찰은 지금 청탁과 실제 연결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이 이제 이른바 창구 역할을 했는데 예. 이게 원래 뭐 하는 자리입니까?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차장 전에는 기조실장을 했는데요. 예.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기조실장 모두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원들을 접촉하고 또 민원을 듣고 이 자리에서 상고법원 등 행정처의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걸 직접 만나서 합니까? 네, 직접 또 많이 만납니다. 대표적으로요. 예를 들면 전병헌 전 의원은요. 국회에서 직접 만나서 상고법원 문제를 상담하던 중에 보좌관의 재판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가요? 예. 또 사진 한 장을 보실 텐데요. 이 서영교 의원은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의 한 식당에 같이 만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두 사람이 만난 사진들, 그 실제로 임정원 전 차장이 적은 이런 글씨가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좀 크게 화면에 보여주시죠. 예. 이 글씨가 임종원 당시 기조실장이 쓴 것 같은데요. 아, 이 예. 글씨가 식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물론 이 공식 업무가 많겠지만 이렇게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 청탁이 오고 갈 소지가 많은 겁니다. 예, 그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 국회 파견 판사도 그 만난 모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의원실로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서 만났습니다. 예. 또 해당 판사는 행정처 상고법원 TF의 팀원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거 보면 이제 청탁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홍일표 의원은 자기 사건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서영교 의원은 선거를 도와준 지인의 아들, 또 전병헌 전 의원은 보좌관, 또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은 동료 의원들, 그러니까 법사위원들이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가 예. 됐습니다. 이거 그 보면 주로 이제 그 법사위원들이 많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건 법원과 서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고 물리는 관계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많은 법원행정처의 현안이 법사위로 넘어가는데요. 실제로 홍일표 의원은 법사위 간사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법원의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서영교 의원 청탁 당시에 법사위원이었고요.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을 청탁한 것도 앞서 전해드렸지만 법사위원들이었습니다. 예. 원래 이제 법원을 감시 통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사위원회가 그래서 재판과 관련된 사람은 법사위에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법사위로 왔습니다. 지난해에요. 예. 최근 검찰의 항소심 구형이 있었는데 이 역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데 지금도 법사위에 있습니다. 이건 지금 국회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당장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2015년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그 소속 상임위까지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이 공정성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그걸 중시하고 있었으니 좀 이해관계 또는
남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 단 하루만 좀 양해를 해주십사. 예, 김 의원의 주장을 요약을 해보면 당시 박지원 의원이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국감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던 건데요. 예. 그런데 2017년에 이번에는 반대로 김진태 의원이 도마에 오릅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예. 2015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김진태 의원에게 선거법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법사위 여당 간사직을 물러나고 교체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국회도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야 모두.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의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과 횡령 의혹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눈총을 받았죠. 3월 주총에서 기존의 이사를 바꾸거나 새로운 이사를 추천하는 수준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등 자회사를 거느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3대 주주, 대한항공의 2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첫 회의를 열고 두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지 논의했습니다. 이 안건은 이달 초 시민단체 쪽 추천위원인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공식 제기했습니다. 20명의 기금위원 중 11명이 의견을 냈는데 8명이 찬성했습니다. 주로 노동자 측과 지역가입자 대표, 전문가 대표 등입니다. 오너 측에서 책임 있는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라면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부 위원들은 입장을 내지 않았고 사용자 측 위원들은 대체로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달 중 전문가 위원회를 열어 경영 참여 방식을 논의하게 됩니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기존 이사 연임에 반대하거나 새로운 사회이사 추천, 주주대표 소송 제기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됩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초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참여 방식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는 3월 한진그룹의 주총장에서는 표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관 투자가라든가 외국인까지 가세할 경우에 조양호 회장과 팽팽한 접전을 벌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한진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관심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주주총회로 모입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를 갖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지분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한진의 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 이른바 강성부 펀드 지분을 합하면 격차가 10%포인트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다른 기관 투자가가 가세한다면 팽팽한 접전이 벌어질 수 있는 구도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선택지는 다양해집니다. 우선 조 회장 측이 올린 안건에 반대해 견제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조 회장 일가나 측근이 이사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갑질 논란과 범죄 혐의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근거는 지난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스튜어드, 즉 집사처럼 국민이 맡긴 돈을 관리한다는 뜻인데 이를 위해 기업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타깃은 한진이지만 다른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네이버 등의 대주주입니다. 지분이 10%가 넘는 곳도 70여 개에 이릅니다. 한진은 물론 주요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선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시간으로 17일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도 사실상 확정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워싱턴으로 17일 출발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편 예약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17일과 18일 모두 예약 상태로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는 기존 스타일상 일정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 고위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이 현지 시간 18일로 확정돼 더 이상 일정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면담 일정이 불투명해 방미를 전격 취소했던 지난해 11월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 초 다보스 포럼 출장을 가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전망입니다. 동행 가능성이 관측되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17일 오후
에어차이나 편으로 스웨덴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고위급 회담과 실무급 회담이 미국과 스웨덴에서 동시에 진행돼 2차 정상회담 준비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만남 직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네, 북한의 의료 지원 실태를 보여주는 영상을 저희 취재팀이 입수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면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조치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꼽고 있죠. 박현주 기자입니다. 두 다리를 잃은 북한 남성이 지지대를 잡고 걷기 연습을 합니다. 의료진은 손 전체를 붕대로 감싼 어린아이를 돌보고 감각을 잃은 손을 움직여 봅니다. 호전된 환자들은 체육관에서 배구를 하기도 합니다. 북한에는 의족이나 의수를 만드는 기술이 따로 없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18년째 북한에서 재활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는 이유입니다. The type of support we give is mainly training, how to make artificial limbs and how to take a physically disabled person through the process of learning how to walk again. 현재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은 공인된 소수의 국제 구호단체만 가능합니다. 제재 때문입니다. When necessary, we inform them of any material that we need to import into North Korea. When necessary, we ask for exemption from the sanctions. So far, it has been working well, even though there are some delays. 하지만 인도적 지원의 물꼬가 조금씩 트이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북한의 결핵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국제구호단체 유진벨 재단의 물품 반출을 허락했습니다. 앞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가 완화된다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만 이뤄지던 의료 지원 규모도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일본의 관방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회견 발언을 국제법의 대원칙과 다르다고 비난했습니다. 레이더 조준 문제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잘 안 먹히자 징용 재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도쿄 서승욱 특파원입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일본 TV에 출연해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법과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해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은 국가의 모든 기관이 준수하는 게 국제법의 대원칙이라고도 했습니다. 징용 판결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며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 신년 회견 발언을 공격한 겁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이 이웃나라 대통령의 말을 대놓고 비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외교적 협의에 응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いずれにしても我が国としては韓国側が誠意を持って応じるもの、この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 스가 장관은 레이더 조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일본 입장에 선 것처럼 분위기를 잡은 발언입니다. 일본 측은 앞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양국 국방 당국 간 협의에서 초계기의 저공 비행 때문에 한국 측이 위협을 느낀 데 대해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측 주장이 잘 먹혀들지 않자 조만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서승욱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한 우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면 나라 망신의 국격 손상이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업무 수첩 10여 권을 확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 그 수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일본 기업에 손을 들어주는 걸로 재판을 마무리하란 취지의 노골적인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다. 지난 2015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에게 말한 지시의 일부입니다. 대법원에서 2년째 시간을 끌던 강제징용 재판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대법원에 정부 의견을 분명히 보내 일본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재판을 끝내라는 취지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나라 망신이니 세계 속의 한국을 유념해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엔 외교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검찰이 확보한 김 전 수석의 10여 권에 달하는 업무 수첩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 전 수석 역시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은 뒤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첩에 담긴 내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3년부터 징용 재판을 고의로 미루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넘긴 뒤 재판을 일본 전범 기업에 유리하게 끝내려는 과정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수첩을 재판 거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지인들이 목포 문화재 구역 안에 건물들을 무더기로 사들였고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손 의원은 문화재를 지키려는 노력을 투기로 음해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도 이미 이 문제가 불거져서 손 의원은 지역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주장을 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곳은 전남 목포의 근대역사 문화공간입니다. 손 의원의 조카 등 지인들이 이곳의 건물 9채를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문화재청이 이 골목 전체를 문화재로 등록하면서 부동산 시세가 크게 뛰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손 의원은 국회 교문위원 출신입니다. 문화재청은 교문위의 피감 기관입니다. 손 의원이 이런 특수지위를 이용해 문화재 등록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손혜원 의원의 증여세 탈루 및 차명 거래에 의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손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10개가 넘는 글을 올리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건물을 사들인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해왔기 때문에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8월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해명했다면서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구도심의 만호동의 가치가 이제 집값이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는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목포 사시는 만호동 사시는 분들이 한 분도 나가지 마시고 건물을 사들인 손 의원의 조카는 보수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받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지원 안 받았고요. 이거 업자한테 7천만 원 주고 고쳤는데. 문화재청도 문화재 등록은 개인의 의견이나 영향력에 좌우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자, 인터넷 강의, 보통 인강이라고 부르죠. 워낙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관련 시장 규모가 연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광고보다 댓글에 더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JTBC 취재 결과 유명 인터넷 교육 업체들이 회사 안팎에서 댓글 부대를 운영하면서 여론을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한두 업체의 일탈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만연한 관행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효과 좋은 브랜드 1위, 선호도 1위. A업체의 강의 사이트엔 이렇게 온통 1위란 문구뿐입니다. 그렇다면 조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광고 아래쪽을 살펴보면 한 온라인 카페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사가 이뤄진 카페입니다. 92% 이상이 A업체를 선택하고 댓글도 온통 칭찬 일색입니다. 모두 순수한 회원들의 글일까? 아이디를 하나씩 따라가 봤습니다. 한 아이디는 유학, 편입 등 다양한 종류의 카페 8곳에 가입돼 있습니다. 한 카페에선 토익을 정복한 수험생이었다가 또 다른 카페에선 토익 초심자가 되어 강의를 추천합니다. 조를 짜서 이제 줘요, 그거를. 제 가장 주 목적이 되는 게 이제 뭐 타사에서 이제 뭐 부정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공격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당 인터넷 강의를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직원은 아이디 3개를 만들어 5개월간 댓글 7천여 건, 게시글 2천여 건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A업체가 관리하는 걸로 추정되는 카페는 모두 14개, 회원들이 수백만에 이릅니다. 전교권 애들은 다 자신의 강의를 듣는다, 자신이 새로운 대안이다, 다른 강사는 질문도 현장에서 못 받는다. 모두 B업체의 한 스타 강사가 댓글 작업을 위해 직접 작성한 업무 지시 메일입니다. 마케팅 부서는 이 지시를 다시 댓글 작업을 하는 외주업체에 전달했습니다. 외주업체 직원들은 각종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이 내용을 퍼뜨렸습니다.
C 업체는 허위 아이디를 수천 개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지난 2017년 드러났습니다. 7년 만에 매출이 1000배 넘게 성장해 화제가 됐는데 댓글 부대가 바로 그 비결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인터넷 여론은 업체 매출과 직결됩니다. 이들이 길을 쓰고 관리 부대를 만들어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턴이나 외주 업체가 동원됐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조소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사교육업체는 댓글 작업이 알려지는 걸 철저히 막았습니다. 만약 알려지더라도 책임을 피하거나 쉽게 발을 빼기 위해 작업은 주로 외주 인력과 이뤄졌습니다. 외부 업체와는 대포폰이나 기록이 남지 않은 텔레그램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24시간 관리하는 게 거기 목적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이제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됐고요,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거는 되게 직원인데 일하지 않은 척하면서 댓글을 다는 거잖아요. 인턴이니까 뭐 시키는 대로. 사교육업계 1, 2위를 다투는 또 다른 회사입니다. 댓글을 다는 알바생들과는 대포폰을 사용하자고 논의하고 수사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합니다. B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외주업체가 매주 자신들의 성과를 보고한 이메일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뜨고 있는 신진 강사를 견제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강사에게 인생을 걸지 말자는 댓글을 쓰게끔 지시한 기록도 있습니다. 외부로 알려지면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댓글 작업에 나선 인턴들은 큰 교육회사 정직원이 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입사했습니다.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그냥 거기서 이제 성적 우수하면은 정규직 전환해주고. 하지만 댓글 작업을 계속하면서 자괴감을 떨치기 어려웠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이것저것 알아보고 고른다고는 하지만 결국 업체들이 입맛에 맞게 왜곡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셈이죠. 박상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온라인상의 댓글 홍보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다시 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특정 강사나 학원이 좋다라고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 수강생 모집을 두고 이 경쟁하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 경쟁 강사나 학원의 수강생인 척 안 좋은 내용을 꾸며서 올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강사 개인이나 이 학원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라면서 서로 법적 다툼까지 벌일 정도입니다. 예. 왜 한동안 그 맛집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어떤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블로거들이 돈 받고 써주는 그런 후기 이런 것 때문에 규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워블로거의 갑질 또 이제 대가를 주고 받은 사실을 숨겼었던 그런 사건들이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규제할 수는 없냐는 거죠.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온라인상의 이 같은 활동들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표시광고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작성한 경우에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학원 댓글 부대 활동은 이용 후기의 광고 또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 포털 사이트 이용자가 카페나 포털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한 업체와 관련된 게시글 또는 댓글을 올리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예. 바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꼽은 이 예시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끊이질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 업계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7년 만에 이 한 학원의 매출이 1000배나 크는가 하면 반대로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학원도 많습니다. 예.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학원 사이 경쟁도 과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수업에 대한 평가, 이 만족도라는 게 수치화하거나 정량화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객관성을 갖기 역시 어렵습니다. 예. 결국에 이 입소문이라는 게 가장 큰 홍보의 무기고 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학원들의 사활이 갈리다 보니까 이 댓글 전쟁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욱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느냐?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니까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재판 중인 판사 입에서 나왔다면 믿을 수 있을지요. 실제로 변호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직접 판사에게서 들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이따위 소송 진행이 어디 있느냐? 이대로 가면 패소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꼽은 부적절한 판사들의 언행 가운데 일부입니다. 재판에서 질 거란 심증을 대놓고 드러낸 겁니다.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다른 판사는 재판을 하다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느냐라는 말을 내뱉는가 하면
증인에게 잠을 자지 못해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고 면박을 준 판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 진행 태도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한 판사에 대해선 평소 고성과 함께 변호사를 빚고와 왕을 대하는 신하처럼 조아려야 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판사 5명을 골라 이른바 하위 법관으로 선정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저희 사회부 기동 취재팀 기자들이 시청자들의 제보나 아니면 취재 요청 등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보는 뉴스 미션 순서입니다. 꽃다운 고교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보일러 사고 이후에 보일러 안전 문제를 고발하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는 50여 가구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최규진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분홍색 물건은 흔히 핑크보드라고 부르는 건물 단열재입니다. 합성 수지로 되어 있어서 화재에는 매우 취약한데요. 그런데 이 핑크보드 때문에 아파트 단지 전체 주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핑크보드 위에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뉴스미션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희 건물에 2층에 새로 이사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보일러실에 그 보일러 설치 벽면이 스티로폼이다. 불 붙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도 확인을 하니까 그 보일러 설치 벽면을 확인하다 보니까 역시 스티로폼으로 돼가지고. 제보자 집 내부에 있는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가 설치된 벽을 눌러보니 손자국이 그대로 남습니다. 손으로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하면서 뭐 다 부셔지네 이렇게. 그렇다면 핑크보드는 얼마나 불에 잘 붙을까? 취재진이 직접 실험을 의뢰해봤습니다. 불이 붙자 금세 유독가스 섞인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몇십 초 만에 구멍이 뚫리고 핑크보드는 안에서부터 녹아내립니다. 물을 뿌리면 불은 이렇게 안에서 타고 있는데 얘가 꺼지겠어요? 안 꺼지지? 이 뒤에다가 이런 폴플라스틱류를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도시명 생활주택으로 지어진 이 아파트에는 1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합성 수지로 된 벽에 보일러가 설치된 곳이 절반 정도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같은 구조의 보일러실이 이렇게 반대쪽에도 맞닿아 있어서 화재 위험에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도시가스공사도 현장 조사에 나서 보일러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를 설치한 하청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거 우리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고요. 그 건설사한테 물어보시고. 건설사는 법에 기준이 없다고 말합니다. 보일러실 내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되고 이거는 법상으로는 현재 없는 상태. 이번에도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보일러를 불이 붙기 쉬운 벽에 설치할 경우 방열재를 더 두껍게 발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초구청은 뒤늦게 시정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불안감은 여전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강릉 보일러 사고 이후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를 설치한 뒤에는 물론 설치하기 전부터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미션 최규진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 때도 일산화탄소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죠. 이번엔 구급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기도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문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 씨와 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 밤 콘크리트가 얼지 않게 작업을 했습니다. 주변에 천막을 치고 수탄을 피우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겁니다. 소방서는 발견 당시 일산화탄소 수치가 1000ppm을 넘어 측정 불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지 7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산화탄소가 새고 있다며 공사장 접근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엔 이렇게 작업 중지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원래 공사장에서 수탄을 피울 땐 사고가 나더라도 40분을 버틸 수 있게 공기호흡기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엔 불과 3분만 쓸 수 있는 산소 마스크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숨진 노동자들이 전날 밤부터 연락이 없었는데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네, 오늘 낮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1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합정역 승강장에 갑자기 연기가 나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역 안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송풍기가 고장난 거였습니다. 30분 넘게 열차가 합정역에 서지 않고 그냥 통과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지하철역 곳곳을 살펴봅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합정역 승강장이 연기로 가득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승강장에 있던 시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6호선 양방향 열차 12대가 합정역에 서지 않고 역을 통과했습니다. 연기를 바깥으로 빼내고 30분 뒤 열차가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연기 발생으로 준비되었던 6호선 3, 4선 열차가 모두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환기실에 있는 공기정화용 송풍기에 문제가 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회전 축이 당연히 안 닿고 회전을 해야 되는데 단열재에 닿게 된 거죠. 공사 측은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도로 한복판에 전신주가 줄지어 나타나면 아찔하고 황당하겠죠. 이런 도로가 실제로 있습니다.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한전 사이에 벌어진 갈등 때문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경남 함안의 한 마을 앞 도로입니다. 전신주 13개가 900m 구간 도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갑작스런 장애물이 등장하면서 차량들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틉니다. 전신주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스로 비껴 지나갑니다. 마주보고 차가 오갈 경우 운전자들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이 아예 대문 바로 앞을 넘나들기도 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밤에는 더 위험합니다.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하면 받아가지고 차가 좀 망가진 게 있어서. 이런 황당한 상황은 도로를 넓히기 시작한 1년 전부터 예견됐습니다. 당시 함안군은 한전이 전신주를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공유지 사용 허가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반면 한전은 10년 전 설치 당시에는 사유지였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비용이 개당 1,000만 원이 넘는다며 전신주를 그대로 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함안군이 도로만 넓혀버린 겁니다. 뒤늦게 한전이 먼저 전신주 이전을 약속했지만 함안군과 한전이 주민 안전을 볼모로 기싸움을 벌였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원 의원 634명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432표였습니다. 다수당이 차지하는 정부가 200표 넘는 표차로 의회에서 진 건 영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합의안엔 영국 국경 문제와 분담금 정산 등의 쟁점들이 담겼습니다. 부결 직후 노동당은 정부 불신임안을 냈습니다. 정권을 빼앗아오겠다는 겁니다. 국민투표를 다시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국 국민들 우려는 커지고 있고 비상식량이 담긴 브렉시트 상자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I think it's an awful mess. You know, they say take back control, but I think all the reasons why people voted to leave have come out to be as lies. So I think it's probably one of the worst things the UK's ever done in its history. 영국은 브렉시트 미로에 빠져버렸습니다. 시민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It is absolute chaos and mayhem, and it seems to me a lot of infighting going on, and I can't see any solution to it whatsoever, which is very, very worrying indeed. 메이 총리가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나더라도 묘수를 찾기 힘들어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If the MPs don't know, I don't think the public know. So I couldn't say. 아무런 협상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도 큽니다. 유럽 내 상품과 자본의 이동에 대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영국 수출품과 수입품에 관세 부활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So put Article 50 back another month or so, and try and get another deal pushed through, but I actually very much doubt it. 불안이 커지자 즉석 조리식품과 생수, 비상용 연료 등을 담은 브렉시트 박스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투표를 다시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미 결정한 만큼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국은 3월 29일을 브렉시트 개시일로 잡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네,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번화가에 있는 호텔에서 현재 시간 15일 총격과 폭탄 테러로 최소 14명이 숨졌습니다. 오후에 발생한 상황은 다음 날 오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대기업 사무실은 간신히 공격을 면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수녀원의 수녀님 한 분이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저희에게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저는 우리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Not today, my sister. Today we don't die. 다행히 그 테러범들이 LG전자 사무실은 건너뛰고 다른 사무실에 가서 이번 사건은 5년 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테러와 비슷합니다. Terrorists attacked the Westgate Mall in Nairobi, Kenya. 이슬람 극단 세력 알샤바브는 앞서 케냐 정부에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2011년 알카에다 연계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아프리카 연합군에 케냐가 군대를 파견했다는 이유입니다. 시민과 다른 종교인, 외국인 등 소프트 타깃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테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뒤바뀐 청양군 의원 당선자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당선 무효 결정을 받았던 김종관 의원이 상대 후보보다 2표 앞선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한 표 차이로 진 임상기 후보의 무효표를 인정해서 당선인을 바꾼 선관위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선관위나 임 후보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김 의원 당선이 최종 확정됩니다. 오는 3월부터 119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어도 구급대원은 수액을 투여하거나 인공호흡을 하는 등의 14가지 처치만 할 수 있고 다른 처치를 하면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돼 처벌받았습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1급 응급 구조사 자격을 갖춘 대원은 심전도 측정과 탯줄 절단 등 일부 다른 응급 처치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해서 어떤 교복을 입을지 결정하는 이른바 편안한 교복을 공론화를 통해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산하 중고등학교에선 1학기 중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서 편안한 교복의 도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입하기로 결정한 학교는 오는 2학기에 구매 절차를 진행해서 내년 1학기부터 정식으로 도입합니다. 미국 메인주 웨스트브룩 필섬스코트 강 한가운데 지름 100m에 달하는 커다란 원형 얼음판이 발견됐습니다. 이 원형 빙판은 1분에 한 바퀴 정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은 외계에서 온 거대한 원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설악산 관광지를 대표하던 속초 설악동이었는데 요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숙박업소나 식당, 토산품을 파는 가게들이 거의 문을 닫으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유일한 케이블카입니다. 해발 700m까지 단번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평일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도 차들이 꽤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3km가량 떨어진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 비선대와 비룡폭포를 끼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대형 숙박업소들이 있어 한때 수학여행 필수 코스로도 불렸습니다. 여기에서 장사해서 이동이 다 시내에 먹여 살린다 그랬지, 옛날에는. 지금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손님들로 북적였을 이곳 설악동 식당가가 지금은 사람 한 명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식당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불을 켜고 영업 중인 식당도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손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좀 썰렁하고 사람도 많이 오고. 그나마 식당들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이곳은 설악동을 대표하는 숙박지구입니다. 하지만 골목골목마다 영업을 중단한 업소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모두 무너져 내렸고 건물 안쪽도 말라 비틀어진 덩쿨 식물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 죽은 잡초만 무성한 게 버려진 뒤에 상당 기간이 흘렀을 것이란 짐작이 듭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다소 을씨년스러운 기분마저 들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산책하면서 뛸 때 다 문 닫아 있으니까 좀 무서웠어요. 깜깜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문을 닫는 업소들이 늘면서 관광객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희가 소개시켜주면 어떨 때 또 욕먹을 때가 있어요. 또 그런 데가 이러면 귀신 날 것 같다고. 그나마 찾아왔던 단체 수학여행 학생들도 세월호 침몰 이후 발길이 끊겼습니다. 여기가 지금 다 망하거든. 망해서 열지도 않고. 왜냐면 수학여행 팀을 받아서 살던 그런 데인데 수학여행 팀이 이제 안 오니까 수학생에. 2017년 양양고속도로에 이어 지난해 경강선 KTX까지 개통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당일치기 관광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쉽게 내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틀렸으니까 사람들은 이미 틀린 거예요. 이건. 일부 상인들은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지적합니다. 상권이 악화되자 속초시는 2016년 설악동 숙박단지에 40억 원을 투입해 온천 휴양마을 조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재개발 사업도 정부로부터 예산을 반영받지 못해 3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상권이 죽어버리고 그제서야 조금 풀어버리니까 소용이 없지. 하고 주점이 올라가서 간 사람에 그냥 버리고 간 사람에. 설악동은 빠르게 변하는 관광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해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교통 여건 등이 나아지면서 뒤늦게 지자체가 개발 제한을 풀었지만 민간 투자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뚝 끊긴 관광객들의 발길을 되돌리기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아내가 왜 맨날 쓰러져 자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 허리가 아프실 수밖에 없구나. 정말 죄송했습니다. 첫째가 얼마나 말썽인지 아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아이가 자라는 만큼 아빠도 함께 자란다. 함께 가는 친구 롯데.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꾸준히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병원이라는 곳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장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어도 드라마상에서는 자본의 논리가 그곳에도 어김없이 침투하고 권력 투쟁은 물론 배신과 음모가 진행되지만 병원을 지켜내는 것은 결국 사람 목숨을 중히 여기는 의사들이었고 그 노력들은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음을 쓸어내린 관객들은 병원이란 무엇인가, 의사와 환자란 누구인가, 이런 지극히 근본의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매듭짓게 되죠. 동아프리카 아덴만까지 직접 날아가서 총상 환자를 살려낸 그의 이야기 역시 처음엔 마치 드라마나 영화와 같았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생존에 사람들은 놀랐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주장에 공감했습니다. 국회는 서둘러 법을 만들어서 수천억의 지원금을 쏟아냈죠. 그러나 병원이 관객의 시선을 벗어났을 때 그곳에서 진행된 일들. 여기다 하는 대로 해야 해요. 그 수술실에 만들어놓고 거기는 사용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80억 원. 운영을 하면 손해 본다는 마인드도 있고요. 사용할 수 없는 수술실과 다른 업무에 투입된 전문 의료진, 또 환자를 거부하는 외상센터. 문제의 핵심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느냐는 윤리적인 항변은 이미 우리 현실에서 무력화된 지 오래. 환자의 목숨은 돈에 의해서 계급이 매겨졌고 생명을 살려야 하는 마지막 보루인 권역외상센터에서도 그 돈의 힘은 사람의 목숨값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골든타임 등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그 의사는 자신에게 붙여진 그 별칭이 불편했고 금방 관심과 시선을 거두는 관중 또한 불편했습니다. 그저 그의 요구란 딱 한 가지, 한 번만 들여다봐 주십시오 였습니다. 작년에 방영된 의료 드라마 라이프를 기억하시는지요? 드라마는 영리병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됐습니다. 의사들의 노력 끝에 병원 측의 영리화 작업은 아주 잠시 멈추게 됐지만 결국 병원을 떠나게 된 주인공은 관객을 향해 말했습니다. 얼마나 버틸 것인가? 기본이 변질되는 걸 얼마나 저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손에 달린 거겠죠, 이제. 지켜볼 겁니다. 예,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13월의 월급은 옛말이다. 오히려 세금 폭탄이 늘었다. 어제 연말정산이 시작된 뒤에 나온 온라인 반응들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해 결산 자료를 확인해봤더니 환급액은 사상 최대였습니다. 특히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의 비율은 매년 일정했습니다. 팩트체크팀은 13월의 월급이라는 프레임이 만든 오해와 편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지난해 환급액이 얼마나 되나요? 네, 1,200만 명이 6조 6천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한 명당 55만 원꼴입니다. 네. 반대로 322만 명은 2조 7천억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1인 평균 85만 원 정도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중에서 각각 66%, 17%가량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율이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폭탄이 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4년 귀속분부터 매년 66% 안팎으로 환급을 받아오고 네. 있습니다. 추가 납부자도 16에서 17% 선이었습니다. 세법이 바뀐 뒤에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월의 폭탄은 언론이 만든 프레임일 뿐입니다. 회사원들의 박탈감을 계절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언론이. 근로소득 관련해서 세금이 감면이 그렇게 많이 줄은 게 없어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네, 물론 개인으로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 부양가족이 늘거나 소비가 달라졌다면 액수도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급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따져볼 건 13월의 월급, 13월의 폭탄이라는 용어인데요. 매년 이맘때 이제 언론에서 이런 용어들이 보도가 되곤 하는데 이게 좀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있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더 돌려받을 수 있다라거나 더 내게 만든다라는 네. 인식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원천 징수율에 맞춰서 매월 월급에서 뗍니다. 전년도에 결정세액이 이듬해에 나옵니다.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기동성 있는 팩트체크를 위해서 주로 일부에 출동을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검증할 사안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열어보죠. 예, 첫 키워드는 몸은 기억한다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뭘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전두환 씨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강원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예. 목격자에 따르면 식당에서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4명이 앉아서 골프장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게 목격됐고요. 또 골프장 코스에서도 지팡이나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걸어 다니며 골프를 치고 별다른 건강 문제는 없어 보였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진술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뭐 알츠하이머를 혹시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골프를 칠 수는 있긴 있겠죠. 그렇습니다. 치지 병의 말란 법은 진도에 없으니까. 따라서 예. 활동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를 갈 수 있을 정도면 재판정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예. 그걸 이유로 해서 안 갔잖아요,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예. 전두환 씨의 측근인 민정기 전 비서관은 이전에 재판에 못 나간다는 이유로 알츠하이머가 심각해서 뭐 그 증상이 하나로
하루에 10번 넘게 이를 닦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를 닦은 사실을 까먹어서 또 닦는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40년 전 일을 기억하냐며 광주 재판에 가봐야 할 말이 없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런데 골프는 어떻게 쳤냐라는 질문이 다행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정기 전 비서관에게 다시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고 몇 번씩 비슷한 말을 하긴 해도 몸의 신체 건강상으로는 운동 등 일상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기억한다라는 것이 키워드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재판에는 왜 안 가냐고 묻자 재판은 머리의 기억에 관한 문제라 못 간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골프치기 약 열흘 전인 지난달 11월에는 서울시 체납관들이 체납 세금을 독촉하러 전 씨의 집에 방문했을 때는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며 방문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골프 비용은 누가 됩니까? 늘 나오는 얘기지만 재산이 29만 원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장 측에 물어보니까 골프 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고요. 일단 골프 비용을 알아봤더니 해당 골프장은 12월은 겨울철인데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홈페이지 개편 리뉴얼 특가로 당시 목요일이었는데 9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캐디피에 그다음에 카트피를 합하면 전 씨와 부인 이 씨의 골프 비용은 28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면 전 재산에서 5천 원이 남는 건데 일단 민정기 전 비서관은 과거에도 골프를 여러 차례 쳤는데 골프장 회장의 부인이 여사의 지인이다. 그러면서 보통 골프장 측에서 낸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뭐 그런가요? 알았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죠. 다음 키워드는 박에서 황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뭐 성을 얘기하는 거군요. 사람의 성.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개파 얘기인데요. 오늘 자유한국당의 의원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새로운 개파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친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게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친박 비박을 넘었더니 이제 또 친황을 들고 나와요. 바로 오늘 아침 한 보도 때문인데요. 어제 황 전 총리가 입당식을 가졌는데 그날 한국당에 친황 모임이 꾸려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완수 의원과 추경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모임을 가졌다는 내용인데요. 박완수 의원의 경우 황 전 총리가 창원지검장일 때 창원시장으로 있었고 추경호 의원의 경우 황 전 총리가 총리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맡고 있어서 가까운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오늘 연찬회에서도 여러 의원들, 기자들이 이 두 사람을 찾곤 했습니다. 자, 이제 뭐 친황이란 단어까지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 민주당도 개파가 있긴 하지만 한국당은 아무튼 여러 가지 개파 쪽에서 좀 갈등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물의 성을 따서 개파가 많이 있는데요. 친박과 친이가 처음 나온 것은 사실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때입니다. 당시에 두 사람의 치열한 갈등 때문에 개파가 사실 그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두드러진 개파 갈등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친박과 비박으로 분류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박계 자장으로 김무성 전 대표가 불렸지만 친김이 아니고 비박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게가 당내에서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대선 전에는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하면서 친반기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는 친홍체제란 말도 있었지만 언론에서 좀 이름 붙인 거고 따로 많은 의원들이 뭉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친황, 그러니까 친황교안 체제가 되는지는 이번 전당대회 때 성적에 달렸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겠죠. 세 번째 키워드가 남았는데 그 전에 저한테 잠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그 오늘 왜 중국전이 열리잖아요. 대중국전. 아시안컵 축구. 10시 반부터 시작인데 온누리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내온 바로는 선발에 손흥민 선수가 포함이 돼 있다고 하네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현재 도착해서 오늘 과연 첫 게임에 처음부터 뛸 것이냐 아니면 뭐 후반에 잠깐 뛸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뭐 아예 안 뛴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감독이 선발 출장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세 번째 키워드까지 다루고 현지를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열어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세 번째 키워드는 제주는 봄이 넘고 으로 했습니다. 돈은 뭐 누가 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측근들을 동원해서 여러 채의 집을 목포에 매입한 것을 두고 지금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예. 목포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에게 많은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박 의원이 아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개인적인 주장인데 소년의 부동산 매입을 투기로 보지 않고 있음을 현재까지 확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믿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근거는 따로 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뭐 아무튼 이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반론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목포의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제주는 곰이 넘었다 점점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내용은 박지원 의원의 이제 의정 보고서를 보면 좀 보이는데요. 예. 박지원 의원이 사실 목포의 원도심 재생 사업 예산을 따는 데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홍보도 했고 본인이 직접 얘기도 몇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그러니까 곰은 박지원 의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뒤를 점점점으로 표시한 거는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손혜원 의원이 실제로 단기 투자 차익을 받는지는 아직은 좀 따져볼 일이 있어서 예. 점점점으로 했지만 해당 거리가 문화재의 거리가 되고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손해보진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지는 않지는 않겠느냐. 예. 예. 잘 표현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이 목포 정가에 좀 많았습니다. 예.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이견들도 많고 이게 정말 투기냐, 예.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들어가서 이제 돈을 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반론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그 당분간 논란거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다 했나요? 예,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따져보고 취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아, 정치부 차장이죠? 예. 박 기자가. 알겠습니다. 네, 서해안과 중부 지역에 지금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이 1cm 안팎이라 쌓이진 않겠고 새벽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반짝 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보통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